오늘 말씀드릴 것은 연기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상입과 창발에 관한 주제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교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9개의 강좌를 마련해서 일반인 강좌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할 새 강좌는 이거 안 되죠. 새 강좌는 오늘이 1강 그리고 다음 주에 2강과 3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연기, 상입, 창발과 같은 주제로 여러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용은 과학과 관련해서는 진화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왜 연기이고 그것이 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강의니까 불교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세계 종교와 좀 다른 불교의 특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제세시에 아기가 죽은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친 상태에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매몰차리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를 위로한다든가 혹은 아이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다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못 가져온 어머니에게 부처님은 이 세상이 무상이고 고이고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의 길로 안내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 대신 매몰차리만큼 현실을 직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특성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존중경에서 오직 바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무상정등각을 이룩하게 하였다. 나는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면서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겠다. 이것은 부처님이 그 자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귀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은 자이면서도 법에 귀의하겠다 하는 그것이 불교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연기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 어떤 종교 지도자더라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그대로 있다. 열애는 그것을 깨닫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에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에 연설한다.
그래서 용수의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의 지혜,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제법이 실로 깨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서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다. 박할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병으로 열반에 가까워 왔을 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한 번만 더 뵈었으면 좋겠다. 이걸 아시고 부처님이 가셨어요. 그때 다시 일반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한 번 더 보면 뭐하냐. 너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그래서 16비유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을 의지해 머무르며 법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의지해 머무를 것이요.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거나 다른 것에 의지해 머무르지 말라. 서산스님의 산가규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아까 한 얘기랑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과 법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부처와 조사가 설령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원수같이 보아야 한다. 만약 부처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부처에게 얽매인 것이고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조사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다. 뭐든지 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고통의 이유로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성철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교보다 나은 진리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불교를 버릴 용의가 있다. 나는 진리를 택해서 법입니다.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불교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므로써 고를 벗어날 수 있다. 고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법인의 열반적정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신과 법에만 의지해서 고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저는 불교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때로는 연기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공을 말씀하시고 때로는 화음을 얘기하시고 때로는 중도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사실은 같은 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점에서는 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상 스님이 법성계에서 법하겠습니다. 법성계는 우리가 많이 듣는 한국 불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친숙한 그런 개송입니다. 법성이 원흉하다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이 없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원흉의 원은 원만 구족을 이야기합니다. 융은 융통하고 융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하나라고 하더라도 다 원만하게 융화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 원만 융통이 뭐냐? 그것을 오늘 이제 저는 상입이라는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법성계의 세 번째 기에서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성과 수연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참된 성품은 아주 깊고 지극히 미묘해서 참된 성품이 지극히 미묘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때 여기 연이 나오는가? 이거는 이것대로 존재하고 이놈은 이놈대로 존재하고 각자가 자기 생긴 생김새대로 그냥 존재할 뿐이라면 그럼 미묘할 거 없습니다. 기쁠 것도 없어요. 참된 성품이 정말로 미묘한 거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자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성은 전부 다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열애장 자성 청정심을 얘기할 때, 열애 자성 청정심을 얘기할 때 그 자성입니다. 우리의 본바탕. 우리의 본바탕은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거치면 청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구름이 거치지 않아도 청산입니다. 이게 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는 자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앞에 무자를 붙여서 무자성이라고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자성은 자기 범어의 아트만과 같은 말입니다. 아트만. 아죠. 그 아트만을 번역해서 아라고 쓰기도 합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무아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아는 나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트만의 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놈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서 성립하게 된다. 이게 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의 사상을 진성수연의 연기라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법성이 원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엄의 3조 법당 스님은 시편문에서, 이때 현자는 천자문에서는 거물 현자인데 깊고 심오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세계의 화엄의 사사무해한 진리를 10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동시구족 상응문이, 아까도 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 구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구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원만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동시에 구족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존재하게 하고 그 남이 있으면서 내가 존재하고, 그것이 예외 없이 이 법계에 쫙 퍼져 있는 것. 그것이 시편문의 총론인 제1문 동시구족 상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부족하다. 모든 것이 원만 부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하나하고 연결되는, 이 세상이 동시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예외 없이 연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연기법성에서 마성비구가 사리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사리부는 회의론자의 스승 밑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비구한테 사리불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사리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법은 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연을 따라서 일어난다. 열에는
이 인연을 말씀하시고, 열에는 설에 모든 게 다 걸린 겁니다. 이 법의 인연이 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이 대삼은 열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법이었어요. 사리부는 이 한마디를 듣고 자기가 지도하고 있던 250명의 수행자, 그 중에는 목건년이 포함이 됩니다. 하고 불교 교단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분도 대단하고 이거를 전한 분도 대단하지만 이 한마디에 불제자가 된 사리불도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중화합에서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렇게 연기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 앞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만약에 인연법을 본다고 하면 곧 이는 부처를 보는 것이 되고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보는 것이 된다. 사제는 네 가지 진리, 중론 24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이 곧 부처를 보는 일이고 연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대로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연기하는가? 왜 연기하느냐 하면 이 존재자, 이놈이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연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연기는 제가 자료에서는 안 썼습니다만 피연생기, 연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연에 잠깐만요. 그 연에는 인과 연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인은 영어로는 direct cause, 직접적 원인입니다. 결과가 성립하기 위한 직접적 원인. 그게 인이에요. 근데 불교의 세계관은 이때 이 하나의 인이 있다고 그것이 그대로 과가되지 않습니다. 많이들은 예 하나가 이제 이따가 상입은 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이들은 예 하나가 씨앗이 싹이 되는 겁니다. 씨앗을 여기다 올려놔 보세요. 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 인이, 여기 나오는 그 인이 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수인 미당은 한 성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서쪽새가 울어야 된다고 했어요. 탁월한 비유죠. 이 하나의 결과는 국화의 씨뿐만이 아니에요. 국화꽃이라는 과는 그 국화의 씨에서부터 과가 맺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인이 과가 되기 위해서는 연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연과 얽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의 첫 번째 의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이 과로 맺어질 때 그 인이 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무수한 연이 거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연기의 두 번째 의미는 이 하나의 존재자는 스스로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기대야 됩니다. 다른 것과 기댄다는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호흡을 1분만 못하면 죽어요. 물 한 2, 3일 못 마시면 죽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을 한 달 못 먹으면 죽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 주위의 연이 나에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거다. 그게 연기 두 번째입니다. 상이 상대의 연기입니다. 이거에 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불교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나에게 세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저는 연기의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이놈이 무슨 색깔인가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색깔이 왜 나한테 나타날까요? 이 방에 불 꺼보세요. 이거 까맣게 보여요.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이놈이 이 누런색으로 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자성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인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안이 있고 그 안이 색에 기대서 안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거를 여러분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나타난다.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구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더 얘기할지 모릅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색즉시공. 준비를 안 했는데 이때 즉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즉은 그런 의미를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보느라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우리의 보통의 논리학에서 같다고 하는 것은 A라는 존재자가 있고 B라는 어떤 개념이나 또 다른 존재자가 있고 그 둘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색이 파합니다. 파하면서 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색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공은 색이 아니면 밟을 칫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 시공은 색을 파하면서 색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논리입니다. 색을 파하되 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한 걸음도 안 뛰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공유되는 거예요. 공적색도 똑같습니다. 공을 파하고 공을 떠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냥 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색즉 시공 공적색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수상행식이 똑같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 색즉 시공 공적색만 있다면 이 세상에 물체만다 그러면 줄 알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뭔가 지어나가는 것. 우리말로 하면 짓거리 정도 될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 그게 공이에요. 그거를 떠나서 다른 데 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다 파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공이다. 그 공이 그대로 색이다. 똑같이 수상행식이 그대로 공이다. 수가 공이다. 상이 공이다. 행이 공이다. 식이 공이다. 공이 수다. 공이 상이다. 공이 행이다. 공이 식이다. 그래서 색이 파하되 떠나지 않고 공, 수상행식이 파하되 그걸 떠나지 않고 공. 이게 연기죠. 이거를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과학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기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 연기가 그렇게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왜 연기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 진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주. 이게 만약에 우리 태양계라면 태양은 이 거의 끝에 가 있는 여기 한 10만 광년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하나 넘어갔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은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문자로 쓰면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됩니다. 한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이 10만 광년의 크기 안에 10만 광년이라면 이 끝에서 여기까지 비수로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은하 안에 2, 3천억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또 다른 은하는 안드로메다와 마젤란입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은 2, 3천억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하 안에는 2, 3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별입니다. 별. 갤럭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은하 안에는 모두 7천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경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3천 대천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3천 대천세계 그만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모두 다 태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와 같이 우리가 나서 살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모두 살다가 사라진다. 북두칠성이 10만 년 전에 저렇게 보였고 지금은 이렇게 보이고 10만 년 후에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별의 진화. 그렇게 북두지성이 변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보는 겉모습만 변하는 거지만 별은 진화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때 공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는 성간물질만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성간물질이 모이고 그것이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점점 더 격렬하게 모이고 그러다가 내부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되면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지금의 태양처럼 한 100억 년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성주. 이게 한 100억 년 걸려요. 근데 우주 전체의 나이에 보면 100억 년 짧은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폭발해버립니다.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에는 없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태양은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원소들은 다 이런 데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과학은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우주가 진화한다. 과학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아마 진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회기원의 책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볼루션. 시카고 대학 일반생물학 교재예요. 그냥 일반생물학 교재 이렇다는 게 참 이상하죠. 왜냐? 진화를 빼고 생물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의 거의 모든 현상은 다 진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화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진화를 안 가르쳐요. 진화는 지금의 원숭이가 지금의 사람이 언제 되느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과학이론일 수는 없죠. 진화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원숭이의 조상을 만나게 될 거고 조상을 쭉 타고 가게 될 거고 지금의 사람의 조상을 쭉 타고 가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지금의 원숭이와 지금의 사람의 공통의 조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진화생물학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다 이 근원으로 합해집니다. 인간 여러 가지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시간을 쭉 거꾸로 되돌려 가면은 20억 년 전에는 인간이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막걸리 통 속에 있는 효모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20억 년 전에 그 시점에서는 효모와 인간의 공통조상이 있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해부학적인 증거. 사람이나 고양이나 고래나 박쥐는 여기 날개도 있어요. 날개나 마디스과 똑같습니다. 고래 목은 전 목이 짧은데 이 짧은 목이 7개 뼈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고래가 아니라 기린도 목뼈가 7개입니다. 그 긴 목이 그 긴 박쥐가 이 날개가 달린 박쥐에 이게 박쥐의 손가락이에요. 우리랑 마디스가 똑같습니다. 발생학적인 증거. 우리는 이심방, 이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방으로는 피가 들어오고 심실로는 피가 뿜어져 나가죠. 그런데 어류는 일심방, 일심실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인간도 처음 수정이 되고 처음에 어류처럼 일심방, 일심실이더라. 그러다가 파충류처럼 일심방, 이심실이 되고 포유류처럼 이심방, 이심실이 된다.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이라는 짧은 기간의 생체의 변화가 진화라고 하는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거를 반복해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해켈의 반복 진화설입니다. 상당히 심증이 가는 거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진화가 그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 고생물학적인 증거, 화석적인 증거를 보면은 말발굽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남아있는지를 쫙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은 발가락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네 발가락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흔적이 남아있고, 우리는 5개가 있고. 그런 점에서 코끼리. 처음에는 코가 짧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는 귀가 큽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진화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증거가 여러 군데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은 인간과 침팬지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전자가 99% 정도 같을 정도로, 유전자는 사실 우리하고 나무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그 나무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서로 비교하면은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전에 공통의 조상을 가졌었는지를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은 사람과 말은 1억 년 전, 포유류와 다랑어는 4억 년 전, 아까 말씀드렸던 막걸리통의 효모하고는 20억 년 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38억 년 전에는 그냥 딱 하나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28억 년이라는 게, 20억 년이라는 게 20억 년 정도 가면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런 진화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에요. 요게 사람의 눈이고, 요게 오징어의 눈입니다. 오징어 하등동물이에요. 근데 눈은 우리보다 구조가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고등동물답게 우리는 여러 색을 볼 수 있고 그런 건 있지만, 근데 오징어의 눈은 여기에 망막이고 망막 뒤로 신경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눈은 망막이 여기 있는데 신경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진화의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경 다발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망막이 아무 작용을 못 합니다. 우리 눈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눈이 고장나기가 쉬워요. 망막 분리도 일어나고, 맹점이 있는 것 때문에 망막 분리가 있고, 안압이 높아지면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구조적으로 보면 오징어는 망막 분리도 없고 녹내장도 안 생길 거예요. 기린이 목이 길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온 신경줄이 이렇게 쫙 늘어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건데. 이거 비슷한 게 인간의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전립선으로 가서 저장이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생겼습니다. 그게 지구상에 일어났던 기적인데, 고안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차야 되거든요. 근데 바닷속에 살 때는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육지에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고안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정자를 운반하는 이 선이 점점 길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꼬이니까 이게 바깥으로 빠져서 많이 꼬인 거죠. 한번 잘못 된 길을 진화를 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진화의 증거가 됩니다. 이게 생명의 진화예요. 근데 생명의 진화보다 더 극적이고 놀라운 진화. 그래서 제가 맨 나중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지구의 진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상북도에서부터 평안도까지 석회암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석회암지대가 뭔가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이라는 뭐냐 하면은 조개 껍데기가 뭉쳐서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경상북도에서부터 평안남도까지의 모든 지역이 조개가 살던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얕고 따뜻한 바다. 우리나라가 좀 예외적인데 석회암의 생산지는 대충 그래서 적도 부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5억 년 전, 이것만으로는 아니지만 지자기 연구 같은 걸 해보면은 5억 년 전 우리 한반도는 적도 남방 5도 정도에 있었습니다. 남이 5도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올라와갖고 산으로 올라간 거죠. 다 빼버렸네.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를 올라가면은 거기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히말라야가 8,000m인데 히말라야는 호주 대륙이 인도 호주 대륙이죠. 인도 호주 대륙이 아시아 대륙하고 부딪히면서 밀어 올린 그게 히말라야예요. 알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육지가 유럽 육지를 하고 부딪히면서 밀려 올라간 게 알프스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히말라야든 알프스든 지금도 1년에 몇 미리씩 자란다고 합니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다였던 그곳, 거기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변화해 간다. 지구도 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에 정말 놀라운 것은 지구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게 태양계예요. 좀 과장돼서 그린 겁니다. 태양이 엄청 크고 이것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있고 수금지어가 있으면 이놈들이 만연력의 법칙은 수성이 이렇게 돌고 금성이 이렇게 돌 수 있어요. 화성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목성은 거꾸로 돌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태양계의 그림은 언제나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이놈들이 전체가 한 평면에서 돌아요. 한 5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맨 처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이것들이 같이 만들어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가 이놈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가 제일 다르겠어요?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압니다. 지구는 푸른 모습이에요. 이놈들에는 없는 거를 지구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 물은 딴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입니다. 이 다른 잔체들은 NH3라든가 암모니아, 메탄, CH4, H2O, CO2 그런 것들이 대기의 주성분입니다. 지구도 원래 그랬어요. 지구도 그것들이 대기의 주성분이었습니다. 산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게 산소를 만들었을까? 이게 서호주 바다에 있는 화석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원시 녹조류입니다. 이놈들이 바닷속에서 탄소도화 작용을 시작한 것이 35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가 생기면서. 탄소도화 작용이 뭐예요? CO2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뿜는 겁니다.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원시 녹조류가 35억 년 전부터 탄소도화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소를 내뿜어요. 그 당시에 바닷속에서는 철이온이 있었습니다. 철이온은 물에 녹아요. 근데 이 철이온이 원시 녹조류가 내뿜는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이 됩니다. 그 산화철이 쌓인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철광석의 95%입니다. 그래서 원시 녹조류가 바다에 있던 철을 다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산소를 뿜어내면 철이온이 다 산화철이 된 거예요. 철광석으로 밑에 쌓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녹조류가 그러고 나서도 그 녹조류는 계속 탄소 도화 과정으로 합니다. 그러면 바닷속에서 더 이상 철이온을 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해집니다. 자세한 얘기를 안 써놨네요. 원시대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다른 대기입니다.
어떤 대기였냐면은 아까 다른 행성의 대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그런데 산소를 내뿜으면서 산화철을 다 찰광석으로 만들고 공기 중으로 산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기 중으로 산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지구대기 상층부에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그냥 나오게 되면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때문에 그것이 오존으로 변해요. O3. O3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O3 뿌리면은 곰팡이 싹 죽어요. 곰팡이만 죽냐? 우리도 나빠요. 그게 활성산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소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데 산소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전에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하는 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산소를 호흡에 활용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 두 가지 작용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소화,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 음식물의 영양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호흡의 생물학적인 사이클 속에서 ADP를 ATP로 만들고 그 ATP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게 산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1분 안에 죽어요. 산소는 분명히 여러분이 오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몸에도 위험해요. 그런데 효율이 좋아.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생명체 중에서는 효율을 따라간 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어디 갔지? 혐기성. 요 기는 산소를 얘기합니다. 산소를 싫어하는. 그땐 다 산소가 있으면 다 안 되는 그런 생물들 있죠. 그 생물들은 멸종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있었던 생명사의 가장 급진적인 변화가 20-30억 년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일어나고 계속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대기 상층부에는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그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같은 것이 차단이 됐습니다. 이게 지구 생명의 역사예요. 그것이 차단이 됨으로써 비로소 생명체는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생명체는 육지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그냥 맞으니까. 그걸 막아줄 벨트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만큼 공기층이 두터운 공기층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방사선을 많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은 엄격하게 그 비행 시간을 조정을 하죠. 그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4억 3천만 년 전에 바다에 있던 우리의 조상은 처음으로 육지에 올라올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면 기분 좋은 게 다 4억 3천만 년 전에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산소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체라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천체에 그냥 붙어 사는 더부살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다. 생명의 역사는 정말 극적인 것은 생명이 지구를 바꿨다. 그 작은 생명들이 지구를 극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이 바꾼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38억 년 동안 생명이 만들어놓은 지구를 망가뜨린다. 그건 죄입니다. 이산화탄소. 진화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명종의 총수는 150만 종 정도. 많이 늘려봐야 400만 종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밀리언이. 그런데 지구상에 언젠가 살았던 생명종의 수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4빌리언입니다. 40억 종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종의 수는 아무리 늘려봐야 400만 종인데 지구상에 언젠가 살았던 생명종의 수는 40억이다. 1000대 1이에요.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종의 수 1000개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딱 하나. 그 무슨 얘기입니까? 공룡이나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종은 대개 다 사라졌어요. 생명은 원래 그게 진화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종이 그렇게 바뀌고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대단히 많은 생명종, 다시 말하면 당시에 살던 생명종의 70% 이상이 짧은 시간은 200~300만 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라지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는 5번의 멸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대멸종이 거의 확실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은 그 앞에 있었던 5번의 대멸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일어났었던 대멸종은 커다란 운석이 지구를 때렸다든가 지구의 바다라든가 공기의 구성비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느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멸종시킨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은 지구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가 다 몰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산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급격하게 변화했던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지구에서의 생명은 생명 자체가 진화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를 다른 행성과는 달리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생명의 역사다. 이것을 저는 지구의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간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쉰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